안녕하십니까, 강사 송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플렉스 3.0을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본격적인 진도에 들어가기 앞서서 플렉스가 무엇이고, 또 간단하게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로드맵,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플렉스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이나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다음 강으로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럽고 좀 경직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좀 오버를 하고 좀 과장된 뭐 그런 말투도 좀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대도 않는 개그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량 있게,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런 식으로 좀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이 플렉스 3.0에 대한 간단한 그 컨텐츠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내용은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첫 번째,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개발 방법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플렉스라는 것이 도대체 왜 이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왔었는가?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자, 이런 흐름을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한번 제가 첫 번째 주제로서 요걸 한번 꺼내보게 되었고, 두 번째는 리아의 전제 조건 해가지고, 먼저 이제 이 리아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 단어란 뜻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전제 조건과 기술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묶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이제 이 플렉스 계열에 대해서 이제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렉스가 도대체 무엇이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어떻게 동작하는 애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플렉스 계층도라고 해가지고, 컴포넌트 계층도라고 해서, 아직은 얘기를 꺼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긴 한데, 일단 또 자바라든가 이런 언어 쪽을 좀 해보셨던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얘기만 좀 꺼내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계속 요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얘기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실습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로만 듣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자, 바로 이제 그런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이런 기본 설정, 세팅, 프로그램 다운받고 설치하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앞으로 이제 실습을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준비 작업을 이제 바로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렉스 빌더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툴이죠, 툴. 툴. 자, 이 툴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편하게 플렉스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소스를 작성하기 전에 그 소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제 그런 모양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바로 이제 쭉 이제 실습 예제들을 해보도록 할 건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이 강의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크게 이렇게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입문과 활용 두 가지로 카테고리를 크게 나눠보도록 할 것이고, 입문과 활용. 아무래도 이 마우스로 글자를 쓰다 보니까 조금 부자연스럽죠. 입문과 활용. 자, 이 두 가지로 사용을 할 건데, 일단 입문은 크게 또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입문에 대한 카테고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준비 작업, 개요와 준비 작업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 액션 스크립트라고 하는 그 문법, 그 언어에 대한 문법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 잠시만요. 이 액션 스크립트, 갑자기 필기가 빨라졌죠? 자, 요거는 제가 타블렛으로 좀 잠깐 바꿨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굉장히 좀
아까보다는 마우스 쓰는 것보다는 조금 빨라졌을 겁니다. 놀라셨죠? 자, 그래서 이 액션 스크립트라는 것은 아마 플래시를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쵸? 그 플래시에서 사용하는 그 액션 스크립트 문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액션 스크립트를 좀 해보셨거나, 그래서 플래시를 좀 해보셨던 분들, 아니면 자바라든가 또는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시고 패스하셔도 크게 무방한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임무는 MXML이라고 해가지고, 이 MXM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XML의 한 일종인데,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디자인을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액션 스크립트를 이용해도 되지만, 액션 스크립트보다도 좀 더 편하게 디자인을 하기 위한 언어. 그것이 MXML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입문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 입문 과정이 끝나면은 그걸 이용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이 활용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번 수행을 해보시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문법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루하고 아마 힘들 거라는 것은 좀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끔 예제 위주로서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문을 여러분들이 잘 기초를 닦아두시면은 활용 부분에서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이트에 적용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목차에 나와 있는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넘어가 볼까요? 자, 일단 개발 방법론을 얘기함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 사전 지식으로 요것을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란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응용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일반 응용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일반 뭐 가계부나 업무용 프로그램처럼 일반 하나의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웹이라는 웹 응용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역할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분담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프레젠테이션 로직이라고 그래서 말은 좀 어렵지만 프레젠테이션 말 그대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보여준다.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을 담당하는 기능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사용자의 대화 관리다 해가지고 사용자와 프로그램 간에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고, 즉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서 처리해 줄 것인가. 일단 가장 사용자와 밀접하게 맞닿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은 디자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그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로직이고, 두 번째가 바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해서 이건 실제 일 처리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말 그대로 하나의 그 겉에 보이는 모양이라면은 그 모양을 우리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 뒤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처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따지면은 일반 코딩 부분이 되겠죠. 비즈니스 로직. 마지막으로 데이터 액세스 로직은 이건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올 수 있는 실제 데이터 소스와 우리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데이터 소스라면 가장 일반적인 게 DB를 얘기하죠. DB,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 DB와 가장 밀접한 부분을 갖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로직이 데이터 액세스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언어를 따로 하셨던 분들, 특히 자바 쪽 언어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것과 비슷한 패턴이 MVC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MVC 패턴이라고 해서 모델, 뷰, 뷰 컨트롤러. 자, 바로 이런 패턴이 있어요. 컨트롤러.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나요? 자, 이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각각의 역할을 따로따로 분담을 시켜서 A라는 애가
뭐 A라는 애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서로 어떤 역할의 분담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A는 딱 해당하는 자기가 맡은 일만 할 수 있게, B는 B라는 애가 맡은 일만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정확하게 분담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중에 책임 소재도 분명하고 유지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VC에서 이 모델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액세스 로직의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인다, 보여준다는 뜻이죠. 바로 아까 프레젠테이션 로직. 이것이 이제 뷰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라는 것은 모델과 뷰라고 하는 애들이 각각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중간에 제어해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들이 바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구조와도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각각의 내용들이 대충 무슨 뜻인가만 어렴풋하게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뭐 정확하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왜 필요했느냐 하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자, 이제 개발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굳이 딱 집어서 70년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70년대 그 이전부터 해서 70년대를 대표하는 가장 이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방식을 제기했던 것이 뭐냐? 바로 메인프레임. 여기서 메인프레임이라는 것은 중앙 서버를 얘기하는 거죠. 중앙 서버. 아주 거대한 중앙 서버. 다시 얘기하면은 서버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 서버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단말기들. 자, 우리가 단말기라고 그러죠. 이런 단말기들. 이런 단말기들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가 있을 것이고요. 자, 바로 이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메인프레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서버가 바로 메인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을 바로 중앙 집중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모든 처리가 이 서버에서 다 이루어져요. 모든 처리가. 그 모든 처리라는 게 무엇이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프레젠테이션 로직,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 액세스 로직, 이 모든 것을 이 서버 하나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DB도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모든 실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든 처리가 이 안에 다 있고, 그걸 받는 각각의 단말기들은 자, 바로 결과만을 받아서 그냥 사용자들은 이제 보기만 하는 이제 그런, 그렇죠? 보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이제 그런 차원인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밀접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은행 창구가 되겠네요. 은행 창구. 자, 우리가 은행에, 물론 지금 요즘은 뭐 은행에 있는 창구에 있는 그 컴퓨터들을 보면은 뭐 그것들도 아주 굉장히 뛰어난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단지 결과만을 볼 수 있는 그냥 아주 단순한 하나의 단말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가 아니었죠. 예, 단말기였어요. 그래서 중앙 서버에서 처리된 내용을 받아다가 결과만 우리가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물론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입력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서버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바로 그런 방식이 이때 중앙 집중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나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당시에서는 당연히 이런 방식이 가장 대세였고, 그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바로 이런 중앙 집중형도 굉장히 유리한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보안 관리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즉 모든 것이 한 군데에서 이 메인프레임에서 처리가 되니까 우리는 이 메인프레임만 제대로 관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좀 쉬워진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경감된다. 즉 모든 소프트웨어는 서버 이 안에서 한 번만, 그렇죠? 최소 한 번 정도의 소프트웨어만 설치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사용자들은 그냥 그 결과만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따로 사용자 컴퓨터,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 반대로 하드웨어 유지비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서버에 대해서 투자, 말 그대로 서버의 어떤 뭐 용량을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 기능적인 부분을 확장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 유지비는 많이 좀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개발했던 언어들을 한번 손꼽아 보자면은 바로 지금처럼 코볼이라든가 그 다음에 C 언어라든가 또는 포트란이라든가 뭐 굉장히 뭐 전설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C 언어는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아주 대단한 언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이런 언어로 작성했던 이런 개발 방법론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이런 절차적 프로그래밍 방식 또는 뭐 구조적이다 또는 탑다운 방식이다 펑션 중심이다.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뭐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C 언어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실 텐데 뭐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문제될 건 없으니까 예, 이런 방식,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예, 눈여겨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또 세월이 흘러서 자, 이제 80년대쯤에 들어서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뭐가 바뀌냐면은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자, 이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CS 환경이라고도 얘기하죠. 줄여서. 예, CS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단어가 클라이언트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입니다. 굳이 이렇게 단어의 이 순서도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클라이언트가 굳이 앞에 나온 이유가 분명히 그럼 또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바로 그 이유가 이때는 우리가 예전에 그 이전에는 중앙 서버가 모든 일을 다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이 서버가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비중은 다 이 서버에 쏠려 있었고 나머지 클라이언트들은 그냥 단지 그 결과만을 받아보는 그렇죠? 단지 단말기 우리가 더미 터미널이라고 해서 그냥 멍청한 단말기다 뭐 이런 용어를 쓸 정도로 그냥 아주 단순한 기능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각각의 사용자들의 컴퓨터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 그렇죠? 하드웨어 발전이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막 용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단순히 단말기가 아니라 하나의 당당한 컴퓨터로서 제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버 측에서도 이런 이제 사용자들이 또 그만큼 또 컴퓨터가 많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서버, 즉 클라이언트가 계속 늘어나겠죠. 클라이언트가 늘어나는데 서버는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하드웨어를 계속 뭐 확장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 집중형으로는 더 이상 서버 혼자 담당하기에는 어려워졌다는 얘기.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입니다. 자, 지금처럼 예전에 서버가 했던 모든 기능을 분담을 시켰어요. 그래서 서버는 단지 데이터 액세스 로직만 처리, 즉 이 서버가 말 그대로 하나의 DB 서버로서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DB 서버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외에 프레젠테이션 로직이라든가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것은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담당을 하게 된다.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서버가 갖는 부담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대안으로서 등장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또 간단하게 이렇게 분산형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는 좋은데 나름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보안 문제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 자, 이제는 그전까지는 모든 것이 서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버 하나만 관리하면 됐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죠.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각각의 처리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부분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뭐 비즈니스 로직 이런 처리 부분이 각각의 클라이언트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안 문제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분산으로 인한 시스템 통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중앙 집중형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유지비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얘는 늘어나죠. 그렇죠? 증감이 됩니다. 왜냐?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소프트웨어를 각각의 우리가 따로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죠. 예전에는 서버에서 한 군데에서만 딱 처리하면 끝났던 것을 이제는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따로따로 다 처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지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죠. 하드웨어 유지비는 경감이 되죠. 그렇죠? 서버가 하던 일을 클라이언트가 분담을 했으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돈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트림이 갑자기. 예, 이건 돌발 상황.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당시에 또 우리가 사용했던 언어 중에 바로 이 파워빌더, 델파이, 비주얼 베이직, 즉,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봄직한, 그렇죠? 그런 언어들이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언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개발했던 개발 방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세하게 이걸 공부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한 번쯤 들어두시면은, 뭐 나중에 또 이것과 관련된 용어가 나왔을 때, 아, 한번 내가 봤던 거구나. 그냥 그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80년대는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 세월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90년대쯤으로 들어와서,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인터넷 환경이 도래하게 되죠. 특히 90년대 말쯤에 아주 인터넷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자, 근데 이 인터넷 환경은 뭐 새로운 우리가 또 환경이 아니고 예전에 봤던 바로 이 CS,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하는 어떤 분산형의 새로운 좀 더 확장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봤던 바로 이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은 얘는 어쨌든 간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이제 분리돼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이제 일종의 하나의 네트워크 환경이죠. 자, 근데 얘네들은 딱 둘이란 말이에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이 둘만을 생각했던 그런 단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투티어라고 얘기를 하죠. 투티어. 자, 투티어라고 얘기한 데 비해서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기능을 확장을 해가지고 기능을 확장을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3티어. 하나를 더 뒀습니다. 예. 하나를 어떻게 더 뒀냐면 서버가 이 하나의 서버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버를 하나 더 두죠. 그래서 이 서버와 서버를 서로 연결시키고 거기에 따른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이때 우리가 연결되는 서버가 이제 두 개가 아까는 하나에서 처리됐던 서버를 두 개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는 DB 서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하나는 이제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서버 또는 웹 서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기능을 다시 하나의 서버를 두 개의 서버로서 다시 분리시켜서, 즉 서버 두 개와 클라이언트 해서 총 3단계, 3티어 단계로서 확장시킨 것이 인터넷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중앙집중, 우리가 아까 봤던 중앙집중 메인프레임과 CS 환경의 장점만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개발 방법론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도 바로 이런 방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분산을 시켰느냐라고 보시면은 바로 DB 서버, 따로 DB, 원래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이전에서는 DB 서버만 했던 것이, 그죠? DB 서버만 했던 것이 어플리케이션 서버까지 하나 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즉, 비즈니스 로직은 그전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했던 거를 여기서 하다 보니까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로직을 어디에서 다시 서버로 돌려준 거죠. 그래서 서버를 이원화시킨 거죠, 결국. 그래서, 자, 바로 이 두 개의 서버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측은 단지 화면 보여주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있던 단점들을 최대로 최소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소화시킨.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서 이때는 이제 특징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겠네요. 홈페이지 및 검색 엔진 위주의 서비스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초창기에 인터넷을 써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우리가 인터넷 하면 대부분 검색 위주죠. 검색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참 또 유행했던 것이, 검색 퀴즈를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좀 더 빨리 찾는 그런 대회도 있었잖아요. 그죠? 검색 대회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알타비스타니, 야후 또는 신만이 이런 아주 굉장히 지금은 거의 전설이 돼버린 그런 검색 엔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검색 사이트들이. 그리고 이때는 단지 홈페이지에서 나에 대한 어떤 소개라든가 나의 소개, 우리 가족 소개 이렇게 해서 어떤 정보만 단지 제공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서비스에서 시작을 했죠.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그죠? 대단한 획기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클라이언트 플랫폼의 종속성이 경감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클라이언트가 얘는 리눅스를 쓰고 얘는 윈도우즈를 쓰고 얘는 다른 운영체제를 쓴다든가, 또 얘는 프로그램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달라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바로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자, 단지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 하나만 있으면 되죠. 다른 프로그램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어떤 운영체이든 상관없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서 보내주는 데이터,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받아서 다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바로 세 번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당연한 얘기죠. 네트워크 오버헤드가 증가가 되겠죠. 아무래도 모든 게 다 네트워크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오버헤드는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우리가 단순 텍스트, 단지 정적 이미지라든가 그냥 단지 보여주기 위한, 사용자로부터 뭔가를 뭐 선택을 받는다든가 어떤 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단지 서버에서 보내주는 서비스, 정보만 받아주는, 바로 이제 그런 단순한 형식이었어.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2번에서 얘기했던 이런 내용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등장했던 것들이 바로 PHP라든가 뭐 JSP라든가 ASP라든가 뭐 이런, 자, 이런 방식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때 또 사용했던 언어들도 뭐 자바라든가 C# 또는 뭐 비주얼 베이직 뭐 이런 언어들 뭐 계속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로 이때 객체 지향 방법론, 객체 지향 언어라는 것이 이제 이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때도 설계 방식도 많이 또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특히 이제 UML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뭔가 설계 표준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시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또 계속 꾸준히 또 사용되어 오는 또 그런 방식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지금 이 환경 자체가, 이 개발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출석이 마련됐던 시절은 바로 또 이전, 이때 시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대로 가볼까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을 보시면은 바로 이제 웹 2.0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인데, 이제 결국 이 웹 2.0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냥 단지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정보가 개방이 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웹 2.0 환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웹 2.0을 대표하는 몇 가지 기술 중에 리아라고 했던 아까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자, 리아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리치, 리치 인터넷, 자,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이라는 이제 약자를 쓴 거죠. 어플리케이션. 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풍부하게 쓰자라는 얘기인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은 응용 프로그램 쪽은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져 있죠. 그렇죠. 뭐 아래한글이라든가 뭐 가계부라든가 내가 쓰는 뭐 업무용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들을 웹에서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웹브라우저라는 똑같은 하나의 프로그램 가지고 예전에 쓰던 응용 프로그램처럼 자연스럽고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다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웹에서도 똑같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썼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웹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게끔 자, 확장을 시키자. 바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리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지 정적인 이미지나 텍스트 위주였던 그런 기술들을 자, 이제는 동영상이라든가 뭔가 또 동적인, 굉장히 동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좀 더 화려하고 다양한 기능을 접할 수 있게끔 제공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리아라고 하는 바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개념인데 이 리아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어도비에서 주로 이제 어도비나 이제 이런 계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고, 이 UX라는 용어를 또 주로 사용하는 그런 또 계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측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이제 UX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리아라는 용어보다. 둘은 똑같은 애예요, 사실은.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각각의 그 회사들이 자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UX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저 익스피리언스. 제가 좀 단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찾아보시면 되겠죠. 경험이라고 하는 사용자 경험이라는 이제 UX라는 이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사용자가 기존에 써왔던 프로그램들을, 그런 사용법들을 웹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게끔. 즉, 내가 예전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기능이 수행됐었는데, 자, 웹에서도 똑같이 그 버튼을 누르면 그 기능이 수행되게끔.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결국 웹 2.0 환경이고,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이제 각각의 용어들이 바로 리아나 UX라는 바로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통신 속도의 고속, 그죠? 통신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당연히 통신 매체의 다양. 이 통신 매체의 다양화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겠죠. 예전에는 무조건 인터넷이다 그러면 웹브라우저. 바로 이제 컴퓨터를 통한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컴퓨터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 이용하는 방식밖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PDA가 등장을 하고 이제 휴대폰이 등장을 하면서 뭐 랩탑이라든가 움직이면서 뭐 노트북이라든가 자, 바로 어떤 이런 그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환경들이 이런 매체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꼭 컴퓨터에 있는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휴대폰이라든가 PDA를 통한 뭐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바로 글로벌, 그렇죠?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이 웹 2.0이라는 것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가 있고 참여할 수가 있고 열려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가 아주 원활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끌고 있는 가장 선두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플렉스라든가 지금 어도비에서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플렉스라든가 MS 측에서 또 이제 밀고 있는 실버라이트 또 우리가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또 FX 자바 FX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선두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잠깐 또 비교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동영상 중심의 서비스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제공이 되고 개발 툴도 다양화가 되고 이때부터는 또 CBD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컴포넌트 베이스 디벨롭먼트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방식이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냥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변 기능들을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따로따로. 자,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만든 이런 주변 기능들이 바로 이것들이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컴포넌트. 자, 이런 것들이 컴포넌트고, 그리고 이것들은 나중에 내가 다른 프로그램을 또 만들 때, 이것들을 또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개발에 그만큼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바로 이제 이런 그 방식이 바로 이제 CBD 개발 방법론이 또 이때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때 또 우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해가지고 전통적인 폭포수 우리가 유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데이터 수집하고 요구사항 분석하고 설계하고 코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하고 이런 전통적인 설계 방식을 벗어나서 좀 더 역동적이고 동적인 그 융통성 있는 그런 설계 방식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XP,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하는 갑자기 목소리에 삑사리가 났네요. 자, XP 방법론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개발 방법론들이 아주 다양하게 굉장히 그 다양한 그 관점에서 아주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해서 개발 방법론에 대한 그런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